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세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도 또 열심히 이제 과학의 풀이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시험이 있었죠. 6월 5일에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또 풀이를 열심히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는 생명과학과 화학 파트를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5문제 해서 총 10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를 한번 봐주시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크게 난이도가 막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풀어나가실 때 그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 건 5번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크게 꼬여진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한 중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가 조금 생명과학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봐주시면 뭐 원자 반지름, 전기 음성도, 뭐 이온화 에너지, 이온 반지름 이런 개념들이 총 집합을 했습니다. 한 문제뿐만 아니라 뭐 17번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제까지 해서 그런 정보를 많이 좀 문제를 다뤄보셨으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셨으면 17번, 18번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였습니다. 20번 같은 경우도 이제 화학 반응식에 대한 계수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주셨어야 되는 문제고, 특히나 19번의 디귿 같은 경우에서 예외적인, 산화수 중에서도 예외적인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에서 조금 좀 틀리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금 해보고요. 19번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이고요. 1번 같은 경우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봐주시면 생물로부터 우리 의약품의 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뭐 일반적으로 생물로부터 여러 가지를 얻죠. 여러 가지 뭐 식재료도 얻을 수 있고, 뭐 옷을 만드는 재료를 얻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의약품의 원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죠. 맞는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 한번 보시죠. 농작물을 우수한 단일 품종으로 대체하여 환경 적응력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단순히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단일 품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단일 품종이라는 소리는 만약에 단일 품종이 예를 들어서 뭐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우수하지만 건조한 환경에서만 잘 자라는 친구라면 만약에 환경이 바뀌어서 습해지게 되면 이 친구는 좀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단일 품종 같은 경우는 주변의 환경이 변해져 버리면 아무래도 적응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일 품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종이 있으면 아무래도 각각 그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는 품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 품종은 아무래도 환경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이고, 아무래도 다양한 품종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응력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해서 지금 우리 문제 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4번 한번 봐주실까요? 오염원을 흡수하고 정화할 수 있는 미생물을 환경 정화에 이용한다. 네, 요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단일 품종은 상대적으로 환경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사람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에서 우리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기관계가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번을 한번 보실게요.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순환계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죠. 그 음식물 속에는 영양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먹었을 때는 사실 그 음식물 속의 영양소들이 큰 덩어리들입니다. 이 큰 덩어리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 큰 덩어리를 작게 만드는 과정을 몸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큰 덩어리를 작게 만드는 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해서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만드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자, 이 소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흡수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니까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이렇게 흡수가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심장에서 쿵쾅 이렇게 이제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온 몸에다가 이게 필요한 곳에다가 영양소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소화기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순환계로 이동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번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호흡계를 통해 체내로 들어옵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양소로 따져주시면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 탄수화물이라던가 단백질이라던가 지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오죠?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화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화계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봐주셔야죠.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산소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코라던가 이런 폐까지 해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산소. 그리고 배출하는 건 이산화탄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에너지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소화계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3번 한번 보실까요?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은 순환계를 통해 배설계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포 같은 경우 우리 세포에서 우리 몸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 세포들은 열심히 세포 호흡을 하게 됩니다. 세포 호흡이라는 것은 영양소를 산소가 분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물이라던가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몸의 세포에서 하게 되는데요. 자, 세포에서 생긴 이런 노폐물 있죠. 물이라던가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노폐물 같은 경우 순환계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게 되면서 배설계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순환계가 소화계 및 호흡계와 연계되어야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세포로 공급이 되겠죠. 아무래도 소화계에서 얻은 이 영양소라던가 호흡계에서 얻은 산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다가 필요한 세포에다가 가져다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순환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계가 막 이렇게 배달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산소하고 영양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니까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받아와서 이제 내보낼 수 있도록 또 순환시켜주고 하는 것이 바로 순환계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3번 문제. 자, 지금 3번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가와 나에 나와 있는 탐구 방법입니다. 일단 문제 3번에서 얘기하는 건 가와 나가 서로 다른 이제 과학의 탐구 방법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가를 한번 봐주시면요.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가설 설정이 있다라는 것. 이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정답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험을 계획을 해서 실험을 쭉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설이 맞았다면
옳았다면 결론이 도출되면서 1번화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가설이 옳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가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역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역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험을 주로 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고요. 나 같은 경우를 한번 봐주시면 자연현상을 지금 보죠. 그래서 관찰 주제를 설정하고 관찰 방법 그리고 절차를 고안한 다음에 관찰을 수행하고 그 관찰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고 결론을 내는 이런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1번에 가는 대조실험을 수행하는 탐구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에서 지금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을 할 때 비교 대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조 실험을 수행하는 탐구 방법이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을 한번 볼게요. 세포설이라는 탐구, 세포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탐구 방법은 가의 결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세포설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포설 같은 경우는 관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 같은 경우는 나의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세포설 같은 경우는 가가 아니라 나의 방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 봐주시면 나는 연역적 탐구입니까? 아니요, 귀납적입니다. 4번을 한번 봐주시면 나는 의문에 대한, 여기 중요하죠. 잠정적인 해답을 밑줄 쳐주시고요. 이 잠정적인 해답을 우리가 가설을 설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설을 설정하는 게 나가 아니라 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서 나는 의문에 대한 잠정적 해답을 먼저 찾는 탐구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가 아니라 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3번에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1번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이번에는 우리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4번, 사람의 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는 문제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문장만 읽으셔도 누군지 아셔야 돼요.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손을 열심히 쓰면 좌뇌가 발달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왼손을 쓰면 우뇌가 발달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경의 좌우가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어디에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냐면 바로 연수라는 부분에서 교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연수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이런 반사의 중추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보기에서 연수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1번을 한번 봐주시면 1번 심장박동, 소화운동의 조절 중추가 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2번을 한번 봐주셨더니 2번에 안구운동, 홍채작용의 조절 중추가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바로 중간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번 한번 봐주실까요? 3번 고등정신 활동과 감각, 수위 운동의 중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등정신. 지금 이렇게 과학 공부하고 막 암기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 모두 대뇌가 중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네 번째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자율신경의 조절 중추고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체온의 조절이라던가 혈당량의 조절이라던가 체내 수분량의 조절이라던가 이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거 바로 간뇌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보기는 지금 여기 보기는 연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연수를 찾아주시면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살펴보실까요? 5번입니다. 자, 지금 사람에게 유전되는 형질 A 그리고 B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는 A에 대한 특징 그리고 B에 대한 특징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우리가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형질 A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여자보다 남자에서 많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 형질 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유전에서 생각을 해보실 때 여자하고 남자가 있을 때 여자보다 남자에서 발현이 더 많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생맹이라던가 혈우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나 성염색체 중에서도 X염색체 위에 그 형질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 같은 경우는 원래 XY잖아요. 근데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에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받아도 남자는 뭐 생맹이라던가 혈우병이 겉으로 발현이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생맹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열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겉으로 더 발현이 많이 되고 있는 요거 지금 우리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생맹이라던가 혈우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에 비해서 형질 B를 한번 봐주시면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일 가능성이 크죠. 뭐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뭐가 있을까요? 뭐 미맹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뭐 PTC 용액을 찍었을 때, 그죠? 그런 것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되겠는데 부모는 모두 형질 B가 발현되지 않지만 형질 B가 발현되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형질 B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열성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는 모두 형질 B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지고는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성일 때가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 각각의 열성인자, 열성인자가 자손에게 가게 되면 둘 다 열성을 가지게 되면 자손은 그 열성이 겉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형질 A가 발현되지 않은 남자가 있대요. 형질 A라는 것은 아까 뭐 우리 생맹이나 혈우병 얘기했는데 우리 생맹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형질 A가 발현되지 않은 남자라는 것은 정상 남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고 형질 A가 발현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잔데 발현이 됐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X'X'이기 때문에 생명이 겉으로 드러났다. 우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딸의 형질 A, 딸의 형질 A의 유전자형은 E형 접합성일 확률이 100%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남자와 여자에서 자손이 태어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손에게 요 X가 갈 경우 요렇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XX'의 자손이 태어날 수가 있겠죠. 만약 Y가 자손에게 가는 상황이라면 X'Y, X'Y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딸이 태어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딸에서 생각을 해보시는데 딸일 경우는 모두 X와 X'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요. 이형 접합성. 그 확률이 100%라고 얘기하죠. 딸일 경우는 무조건 이형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 한번 보실까요? 니은. 형질 B의 유전자는 혈우병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나요? B가요? 아니요, A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디귿 한번 보실까요? 형질 A와 B는 모두 열성으로 유전되는 형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요, 우리 생맹을 한번 보자고요. 근데 여자가 XX'으로 생맹 유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태에서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죠?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X'이 열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형질 A는 지금 열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에서 보셨을 때 부모가 모두 B가 지금 발현되지 않았는데 자손에서 지금 B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이 형질 B가 열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결국 A하고 B는 모두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6번 가도록 합니다. 생명과학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1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이 되는 거죠. 16번부터는 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가지 분자의 분자식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우리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세요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입체 구조, 결합각, 뭐 다중결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C2H2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H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H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지금 결합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삼중 결합이 일어나야지만 옥텟 규칙을 딱 만족하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삼중 결합이 있죠. 이 친구들은 지금 삼중 결합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삼중 결합이 있죠. 자, 그리고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각 HCC의 결합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HCC의 각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각을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몇 도가 되냐면 180도가 됩니다. 180도. 이 각, HCC의 각을 얘기하니까 180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배열을 한번 봐주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냥 쭉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친구들은 평면 구조가 된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2H4를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C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C에 H가 각각 그래서 H가 각각 있는 상황이고 이 친구들이 또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C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4개 이렇게 되면서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결합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각을 물었을 때 HCC에 대한 요 각을 묻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각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몇 도 정도가 되냐면 약 120도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조를 한번 봐주시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일까요? 지금 구조를 한번 봐주시면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평면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2H6.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C 2개고 H가 6개인 상황이니까 일단 C가 이렇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C에 H가 3개씩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C에 H가 3개씩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단일 결합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단일 결합입니다. 단일 결합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각을 물었을 때 HCC의 각을 물었기 때문에 HCC 여기에 각을 묻고 있어요.
그죠? 이 각 같은 경우는 지금 약 몇 도가 되냐면 109.5도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109.5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입체 구조죠. 사면체를 이루고 있는 입체 구조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기억 갑니다. 입체 구조를 갖는 분자 몇 개죠? 입체 구조. 지금 얘는 평면이고 얘도 평면이고 입체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입체 구조를 갖는 분자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으니 기억 같은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자, 니은에서 결합각에 대해서 각이 HCC에 대한 각입니다. HCC, HCC, HCC. 그죠? 이들의 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작은 친구가 누군지 봤더니 얘는 180도, 얘는 120도, 얘는 109.5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각이 제일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디귿 보실까요? 디귿. 다중결합을 갖는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삼중결합이고 얘는 이중결합이고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다중은 삼중과 이중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살펴볼게요. 17번.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17번입니다. 지금 주기율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A, B, C, D, E까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 원자 반지름, 전기 음성도,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쭉 묻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기억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하는데 A하고 D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A하고 D. 자, 지금 원자 반지름을 얘기합니다. 원자 반지름. 근데 원자 반지름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어떠냐면 A하고 D를 봤을 때 같은, 자, 요 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 반지름인데요.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 족이기는 한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자 번호가 커지고 있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지고 사실 이제 1주기, 2주기, 3주기 하면서 껍질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할 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원자 반지름도 커지게 되겠죠. 원자 반지름. 요것도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A하고 D를 비교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원자 번호가 큰 친구가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D가 클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A가 크다라고 얘기했으니 기억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음성도. 지금 전기 음성도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요. 문제에서 B하고 C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B하고 C라는 것은 지금 같은 주기에서 얘기를 하죠. 자, 같은 주기인데 또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전기 음성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 B하고 C를 비교를 했을 때 전기 음성도는 누가 더 크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더 크기 때문에 C가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B가 크다라고 얘기했으니 니은도 옳지 않은 내용 되겠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 안정된 상태, 특히나 우리 기체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안정된 상태에서, 그 원자 상태에서 그 전자 하나를 떨어뜨릴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C하고 E를 비교해요.
C하고 E가 되니까 이 친구들은 같은 족에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같은 족에서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족에서 자, 이쪽으로 갈수록 또 원자 번호가 커지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중심에 이제 플러스의 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쪽에서 전자 번호가 커지고 있다라는 소리는 어떤 거냐면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생겨서 더 멀어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자 번호가 크면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먼 상황이 되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C하고 E를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 C하고 E 중에서는 C가 상대적으로 큰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더 바깥쪽에 전자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얘보다는 조금 작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하고 E를 비교했을 때 C가 E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7번에는 디귿만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A, B, C, D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전자 배치를 보시면서 A, B, C, D가 각각 누군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금 여기에 2, 2, 5 이것이 바로 이 친구의 전자의 개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전자가 이 친구 지금 9개죠. 9개니까 전자가 9개면 플러스 전하량도 9가 되는 그런 원자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누가 되냐면 우리 F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B는 누굴까요? B 같은 경우는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이 방법으로 봐주시면 이 친구는 C가 되고 이 친구는 Mg, 이 친구는 O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이들의 특징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억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온 반지름을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A-라고 얘기하니까요. A-니까 누구냐면 사실 F-가 되는 상황이고 C2+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Mg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전자 이온이라는 게 뭐죠? 이온이 됐는데 전자의 개수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이 친구들은 등전자 이온인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등전자 이온일 경우에 지금 F하고 Mg하고 한번 봤을 때 양성자 수가 많은 친구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개수가 많은 친구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얘가 플러스의 개수가 조금 많죠. 그러면 아무래도 플러스의 힘이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양성자가 많으면 유효핵전하 플러스에서 이제 유효핵전하가 좀 상대적으로 플러스에서 유효핵전하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플러스의 힘이 강력하니까 바깥쪽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큰 거죠. 그러니까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양성자가 큰 친구가 이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온 반지름이 작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온 반지름은 A-가 큽니다. 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니은 갑니다. 홀전자 수는 A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려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1S 한 박스고요. 그 다음에 2S 한 박스죠. 그 다음에 2P가 3박스가 되죠. 3박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전자수를 한 박스에 2개씩 적어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전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를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적어주시면 홀전자 수가 1개가 되는 거죠.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그려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번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1S에 지금 2개가 들어가고요. 2S에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P에 박스가 3개인데
2P에 박스가 3개인데 3개, 그죠? 근데 2P에 2개가 들어가니 하나, 둘. 아, 그래서 홀 전자수 2개. 맞죠? 자, 그 다음에 Mg 같은 경우는 3S까지 가네요. 1S에 2개 들어가고요. 2S에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P 같은 경우에 3박스인데 여기 다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3S, 여기에 3S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3S 같은 경우에 2개가 들어가니까 어머, 여기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가 0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2P를 봐주셔야 되는데 3박스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개니까 홀전자 수 2개. 자, 그래서 홀전자 수가 하나, 2개, 0개, 2개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홀전자 수는 A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해요. A가 가장 많아요? 아니요. A보다 많은 친구들이 있죠. 자, 디귿 살펴봅니다. 디귿. 금속 원소는 2가지가 아니라 금속은 우리 Mg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한번 가볼까요? 자, 19번 같은 경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X, Y, Z가 누구라 그랬냐면요. O, F, Mg.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X, Y, Z가 각각 O, F, Mg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이온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얘가 이온이 되면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얘는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가를 한번 봐주시면 가는 누구누구 만나는데 1대1로 만난대요. 여기에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얘랑 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는 O가 될 거고 하나는 Mg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대2로 만나니까 F가 무조건 하나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나 만났을 텐데 액체 상태의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랑 결합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얘가 이 친구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양이온, 음이온인데 그렇게 되면 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아니죠.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건 O와 F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지금 X와 Z를 봤을 때 X가 하나가 만나고 Z가 2개가 만나니까 아, X가 O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F가 Z, 그 다음에 Y가 Mg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기억은 없음입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만나게 되면요. 음이온과 양이온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들이 액체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면서 전기가 아주 잘 흐를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기억에서 지금 없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될 거고요. 자, Y와 Z로 이루어진 화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Y하고 Z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Mg2+고 F-예요. Mg가 2+고 F-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 적어주시고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크로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2개고 얘는 하나. 결국 1대2의 비율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Y는 하나고 Z는 2개인 1대2의 비율이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을 보셨을 때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틀리신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나에서 X,
X라는 친구가 지금 누구냐면 5거든요. 그렇죠? 근데 5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산화수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마이너스 2로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F를 만나고 있거든요. F를 만날 때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는 OF2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OF2가 되고 있는 상황. 디귿에서 지금 누가 되냐면 OF2.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산소 같은 경우에 산화수가 누가 돼야 될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2개인 상황이니까 이 친구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귿, X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되는 상황. 이 디귿 때문에 아마 좀 점수가 깎여 나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지금 CU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도 반응을 해가지고 이산화 질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CU는 환원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CU 같은 경우를 살펴봐 주시면 CU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2 플러스가 됐습니다. 2 플러스가 됐다라는 건 전자를 잃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를 잃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산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본인이 산화가 되고 다른 것들은 환원을 시켜줄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원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산화가 되지만 본인이 산화가 되면서 다른 것들은 환원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환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자, 니은을 봐주시면 우리 ABCD 합이 1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봐주셨을 때 지금 CU가 2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2배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2 플러스가 됐죠? 근데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2배가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2를 넣어주시게 되면 자, 개수를 맞춰보자고요. 지금 n이 2개가 되니까 여기도 2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번 봐주시면은 여기 h가 2개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수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에서 산소가 6개가 되죠. 산소가 6개가 되니까 여기가 4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6개가 되게 하기 위해서 2가 들어가죠. 그럼 h가 4개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4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4와 2와 2와 2를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죠? 요거 더하면 6 될 거고요. 4니까 10이 되겠죠. 결국 다 더하면 10이 된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 CU가 1몰이 충분한 양이 HNO3와 반응을 하게 되면 NO2 기체가 얼마가 발생하는지 보세요. 얘가 만약에 1몰이에요. 그러면 NO2는 2가 되잖아요. 개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몰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셨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일단 생명과학은 크게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근데 화학에서 조금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예외적인 문제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면 열심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